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송파구 삼전동 살인사건. 송파구 삼전동 방화살인사건은 2003년 4월 6일 새벽 1시 송파구 삼전동 주택가 지하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방 안에 잠자고 있던 전 씨 25세와 전 씨의 여동생 22세, 그리고 여동생 약혼자 김 씨 29세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화재 자체는 빠르게 진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화재였다는 생각은 그때뿐이었다고 합니다. 화재 진압 후 진입하니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진입 후 피투성이인 채로 쓰러져 있는 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사람은 이 집에 사는 전 씨 25세와 전 씨의 여동생 22세, 그리고 여동생 약혼자 김 씨 29세였습니다. 참혹한 현장만큼 부검 결과도 끔찍했습니다. 전 씨의 여동생은 몸에 12개의 칼에 찔린 상처가 발견되었고, 오빠 전 씨의 경우에는 몸에 9군데나 칼에 찔린 흔적이, 전 씨 여동생의 약혼남 김 씨의 몸에는 4곳이나 칼에 찔린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흔적들은 모두 화재와 관계없는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흔적들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생 시기도 공교롭게도 전 씨의 여동생과 약혼남 김 씨의 양가 상견례를 마친 날, 이러한 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상견례 이후 어머니의 치킨집으로 가서 가볍게 회포를 풀었다고 합니다. 다들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 11시 반이 된 시각각에 뒷정리를 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세 사람은 먼저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 후 청소를 마친 어머니 박 씨가 집에 도착한 것은 12시 30분경.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었고 1시쯤 박 씨는 집에서 나와 내연남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부친은 어렸을 적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망시간 추정 결과 박 씨가 집을 나선 지 20분 만에 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남매의 삼촌은 이 비극을 어린 두 남매를 키웠던 아흔의 노모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조사 결과 외부에서 강도가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금품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으며 장롱이나 집안 세간들을 뒤진 흔적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들 세 사람이 살해당했을 당시에 반항한 흔적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살해당했던 그날 이 집에 들렀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전 씨의 여동생과 전 씨의 오빠, 그리고 약혼남 김 씨 2세대에는 친어머니 박 씨가 유일합니다. 즉, 어머니 박 씨가 세 사람이 머물고 있는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온 새벽 1시 이후에 누군가가 이 집에 들어와서 세 사람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살인 방화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를 추정해보면 새벽 1시 20분경이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나가고 난 후 도대체 누가 이 집에 침입해서 사람을 동시에 칼로 끔찍하게 살해하는 짓을 저질렀을까요?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숨진 남매 다영 씨와 오도 씨는 평소에 매우 밝고 명랑한 성격이었답니다. 이웃 주민들은 얌전한 성격의 전 씨의 여동생과 착한 성격의 전 씨의 오빠는 동네에서도 모범적으로 행동해서 남들의 칭송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남들과 원한을 살 만한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된 두 남매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호러미니 밑에서 자라왔지만 그 누구보다도 밝고 명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박 씨는 남편을 여의고 난 후 혼자서 두 자식을 건장하게 키워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의 침입 흔적도 보이지 않아 난감해하던 도중 현장에서 세 사람을 살해하는 데 범행 도구로 쓰였던 2개의 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그중 1개의 칼은 일반 가정에서는 쓰이지 않는 칼이라고 합니다. 살인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2개의 칼에서는 불행하게도 범인의 지문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로 칼을 깨끗이 씻어서 지문이나 유전자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살인사건 당시 애완견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전 씨 남매가 키우고 있었던 애완견이 사건 당일 홀연히 사라졌다가 사건이 3일 지난 후에 동네에서 다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전 씨 남매가 살고 있던 집은 다세대 주택으로 여러 채의 집들이 밀집하게 붙어 있어서 밤에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 이곳저곳에서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살인이 벌어지던 날 주변에서는 그 어떤 사람의 비명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애완견이 짖는 소리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만일 외부에서 침입한 낯선 사람에 의해서 살인 행각이 벌어졌다면 애완견이 심하게 치저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애완견은 전혀 짖지 않았다고 하며
살해 당시 세 사람은 아무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살인범에게 반항한 흔적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살인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건장한 3명의 젊은이들이 동시에 살해당했으며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았다고 하며 또한 애완견이 전혀 짖지도 않았다고 하니 아마 수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면식범일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것입니다. 범인은 아마도 외부 인사가 아닐 것 같습니다. 범인은 피씨의 애완견과 무척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중요할 듯합니다. 또한 범인은 전 남매와도 무척 친밀도가 높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 3사람이 순식간에 모두 흉기에 살해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비명이나 반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범인이 자신을 살해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완전히 안심하고 대했던 무척 친밀도가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낯선 사람에게는 산업기로 소문난 애완견이 한 번도 짖지 않고 순수히 따라갈 수 있는 인물, 그리고 피해자 3사람이 완전히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인물로 이들 3사람 주변에 누가 있을까? 그가 바로 범인일 것입니다. 친척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누가 친척 집에 할 일 없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이들 남매들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의 윤곽은 더욱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아버지나 다른 식구들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로 범인은 점점 좁혀지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숨진 남매 이외에는 그 집에 같이 사는 또 다른 식구들은 없습니다. 이제 남은 유력한 사람은 오직 어머니 한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남매와 약혼남이 살해되던 당시에 어머니 박 씨의 알리바이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박 씨가 3사람이 숨지기 전인 새벽 1시경에 집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나왔다고 하며 곧바로 택시를 타고 신월동에 있는 내연남의 집으로 가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박 씨가 집에서 나와서 신월동 내연남으로 가기 전 알리바이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상황을 볼 때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친어머니가 자신들을 설마 살해할까 하고 정말 믿고 있었기에 칼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살해당한 것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수상한 정황. 그런데 숨진 전 씨 남매에게는 생전에 수천만 원대의 사채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남매가 숨지기 전에 가정 형편이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전 씨 남매의 사채 빚은 어머니 박 씨가 진 빚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박 씨는 평소에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 씨가 살았던 동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남매의 어머니 박 씨는 동네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 씨는 동네에서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찾아가서 돈을 빌려다고 수없이 돈구걸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박 씨가 진 빚은 무려 4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빚이 더욱 커지자 박 씨는 어느 날 밤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박 씨는 두 자녀 명의로 사채 빚도 많이 빌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박 씨가 빌릴 때에는 자녀들 이름으로 빌리곤 하였는데 이러한 어머니 박 씨의 무절제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영 씨와 오도 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박 씨의 무도한 빚 때문에 죄 없는 아들과 딸이 20대의 어린 나이에 빚더미에 올라섰으며 졸지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박 씨의 돈에 대한 집착은 엄청났다고 하는 게 동네 주민들의 한결같은 증언입니다. 남매 앞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 그런데 숨진 남매의 친어머니 박 씨는 아들과 딸들이 죽기 전에 이들 남매 앞으로 수많은 생명보험과 종신보험에 가입해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자신의 남매 다영 씨와 오도 씨가 숨지기 4, 5개월 전에 어머니 박 씨는 4곳의 보험사에 다영 씨와 오도 씨 앞으로 생명보험 및 종신보험에 가입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 수령 조건의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면 약정 보험금의 20%밖에 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특례가 있어서 만일 타인에 의해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험금 100%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즉, 자연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했을 경우에만 보험금 100%를 탈 수 있다는 보험금 지급 조건과 정씨 남매의 살해 원인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어머니 박 씨는 20세를 간 넘긴 자신들의 딸과 아들에게 죽기 몇 달 전에 갑자기 보험에 가입시킨 것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 박 씨는 이들 남매가 숨지고 난 후 곧바로 3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사실마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식들이 숨지고 나서 어머니 박 씨는 순댓국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죽자마자 그에게 보험금을 타낸 어머니 박 씨는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순댓국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것이며 자신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로 취임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실은 어머니 박 씨의 남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박 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신월동 내연남이 있었고 또한 그 외에도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매 살인사건 당시 용의선상에 있었던 박 씨의 다른 남자들과 달리 한 사람 박 씨와 친했던 택시기사가 용의선상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박 씨는 남매가 살해되기 전에는 무척 돌에 쪼들렸던 사람인데 남매가 죽고 난 후 택시기사에게 고급 승용차를 하나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택시기사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만나서 박 씨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 택시기사는 그 사건이 있던 당시에 강릉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자신은 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택시기사로부터 놀라운 소식 하나를 들을 수 있었는데 박 씨는 그 사건이 있은 얼마 후에 신내림 굿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가장 강력한 살인 용의자인 어머니 박 씨의 직접적인 살해 증거를 잡지 못했다고 하며 어머니 박 씨는 교묘하게 살인 혐의를 피해 나갔다고 합니다. 정황으로 봐선 어머니 박 씨가 범인이 매우 유력하지만 경찰에서 뚜렷한 증거를 잡지 못한 것입니다. 두 남매와 약혼남이 살해되던 당시에 어머니 박 씨의 알리바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 박 씨가 세 사람이 숨지기 전인 새벽 1시경에 집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나왔다고 하며 곧바로 택시를 타고 신월동에 있는 내연남의 집으로 가서 지냈다고 하는데 어머니 박 씨가 집에서 나와서 신월동 내연남으로 가기 전 알리바이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사건 당시 박 씨가 탔다고 하는 택시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조사를 벌였는데도 박 씨가 택시를 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도 없었고 박 씨를 태웠다는 택시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살해 당시 그 집이 온통 불타면서 범인의 흔적들이 모두 사라졌지만 발다영 씨가 쥐고 있던 손가락에서 한 움큼의 머리카락이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죽으면서 전 씨가 쥐고 있던 한 움큼의 머리카락이 유일한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씨가 쥐고 있던 머리카락을 유전자 DNA 검사를 벌였는데 모근이 없어서 유전자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전 씨가 고통에 못 이겨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뜯었던 것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머리카락의 유전자 DNA 검사에서 범인의 윤곽을 전혀 잡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면 범인의 머리카락만으로도 충분히 범인의 윤곽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 당시는 2003년 들어서 그러한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머리카락을 다시 검사해 본 결과 그 머리카락의 유전자 DNA에서 숨진 전 씨와 어머니 박 씨가 모두 해당하는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머리카락의 유전자 DNA는 숨진 다영 씨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머니 박 씨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설마 친엄마가 자신의 친딸과 친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고 판단했고 어머니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3명의 젊은이가 살해당하던 상황과 여러 가지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범인은 단 한 사람이 의심됩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분명 여러 가지 확실한 정황들이 그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살해당한 남매의 어머니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키가 185cm나 되고 몸무게가 90kg나 되는 건장한 약혼남과 오빠를 단 한 번만의 저항을 일으키지 않고 손쉽게 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평소에 너무나도 믿었던 사람에 의한 기습적인 살인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어머니 박 씨는 자식들이 살해당하고 난 후 이틀밖에 안 되는 시점에도 슬퍼하기는커녕 냉면이 먹고 싶다며 말하면서 태연하게 냉면을 시켜 먹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둘이나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았고
다른 부모들은 자식 한 명 죽어도 거의 한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자식이 죽은 지 이틀도 안 된 시점에서 맛있는 음식 타령이나 하고 있고 맛있게 잘도 먹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식이 죽기 전에 재빠르게 보험에 가입해 놓았고 자식들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식 앞으로 해놓은 보험금 3억 원을 타갔으며 그 보험금 중 일부로 자기 내연남에게 고급 승용차를 사주기도 합니다. 자식이 먼저 죽어서 몇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거나 폐인이 되는 보통의 부모들과는 비교해서 어머니 박 씨는 너무나도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현재 검색해도 뚜렷한 해결 소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양주의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2007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했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망 사건입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사건의 범인들은 2020년 현재는 성인이 되어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당시 10대 중학생들이 일으킨 범죄라고 하기엔 너무나 끔찍했다. 남양주 여중생 집단 강간치사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2007년 2월 27일 아직은 한파가 채 가시지 않은 매서운 날씨였다고 합니다. 이모와 함께 어렵게 살아가던 여중생 제이양은 친한 친구인 비양을 만나러 남양주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이양과 비양은 동네 초등학교에서 중학생들의 축구 경기를 구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축구를 하던 이 군과 엄군이 시합이 끝난 후 비양에게 술을 사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장현과 이들은 원래 아는 사이였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잘 알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중학생인 나이부터 벌써 자기들끼리 술을 마신다는 점에서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양은 이들이 시킨 대로 소주 6병을 사왔다고 합니다만 당시 중학생이던 어떻게 6병을 사왔는지가 개인적으로 의문스럽습니다. 비양이 술을 사러 갈 당시 모였던 이들은 이군, 엄군, 김군 A, 김군 B, 박군, 조군의 총 6명으로 당시 이들은 이미 피해자인 주양을 성폭행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성폭행을 하기로 즉흥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폭행에 동참하기로 한 4명인 박군, 김군 A, 김군 B, 조군의 순서로 시행하자는 순서까지 정했다고 하니 제대로 된 인간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들이 이런 끔찍한 생각과는 다르게 제이양과 비양은 이들이 그냥 재미있는 또래 아이들인 줄로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곧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제이양과 비양을 빨리 취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두 명이 계속 걸리도록 유도해 나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여중생들은 술을 전혀 마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서 당시 이 두 여중생들이 술과 함께 자신들이 먹을 음료수를 따로 사왔다고 합니다. 이를 볼 때 이 둘은 술을 전혀 마시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신있게 마실 정도로 저 당시에 술에 익숙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18시경 남양주시 진저분 내곡 1리의 한 초등학교 야산에서 제이양을 먼저 취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친구였던 비양은 제이양을 두고 먼저 귀가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혼자 남겨진 제이양이 온전한 판단력을 상실하고 적극적인 반항조차 하지 못할 정도가 되자 이윽고 본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성폭행이 마치 놀이라도 되는 듯이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즐기면서 피해자를 농락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제이양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게 만든 후 자신들이 범행을 실행하기에 적절한 장소로 이동한 후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박군이 범행을 주도해 나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군은 만취한 제이양이 몸을 가눌 수 없어 자신의 옆에 앉아서 그의 몸을 기대자 그대로 공범들의 도움을 받아 주양을 업고 근처의 묘지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 후 박군은 제이양의 바지와 스타킹을 차례로 벗겼으며 같이 있던 김군과 엄군은 반항하는 제이양의 팔과 다리를 각각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제이양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는 하나 여러 명의 남성들로부터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할 때의 그 수치심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순서에 따라 한 명씩 주양을 유린하기 시작했고 먼저 김군 A가 제이양을 성폭행합니다. 본래 박군이 먼저 성폭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실제 먼저 시도를 했지만 긴장한 탓인지 발기가 되지 않아 순서를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군 A는 성폭행 후 뻔뻔하게도 아무렇지도 않게 학원을 간다고 하고는 엄군과 함께 현장을 떠납니다. 그렇게 공범 2명이 사라지자 이들은 역할 분담을 위해 교대로 각각의 위치를 바꾸며 범행을 해 나갑니다. 이번에는 김군 B와 조군, 이군이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고 반항하는 제이양을 한거불능의 상태에 빠뜨린 후 박군이 성폭행을 시작합니다. 박군의 성폭행이 끝난 후 김군 B는 창피하다면서 그나마 편했던 박군을 제외한 조군과 이군을 아래로 내려보내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박군이 혼자 제이양의 팔다리를 붙잡고 김군 B가 제이양을 성폭행합니다. 본래 조군까지 주양을 성폭행하기로 했었지만 이때까지 위에 3명만 제이양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조군이 제이양을 동정했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가 아니라 다른 3명이 이미 성폭행을 한 것을 보고 뭔가 더럽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만 봐도 이들은 정상적인 중학생들이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3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제이양은 탈진과 급성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게 됩니다. 어쩌면 엄청난 공포와 고통으로 인한 실신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끔찍한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식을 잃은 제이양을 병원으로 데려가기는커녕 이들 김군 B와 박군은 제이양을 들어서 인적이 드문 인근의 비닐 창고로 옮겨놓고 방치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더 이상 이동시키지 못하고 방법을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초 이들이 저지른 일들이 대책이 없이 짐승처럼 욕망을 배설했던 것에 불과했으니 적절한 대책이 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21시 20분경 이둘은 PC방에 있는 조군과 엄군을 데리러 갔다고 합니다. PC방에서 비닐 창고까지 가는 도중 박군은 시간이 늦었다며 먼저 집에 들어가고 나머지 김군 B와 조군, 엄군만이 22시경 비닐 창고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심각성도 피해자에 대한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그냥 인간 말종일 따름이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피해자를 본 김군 B와 조군은 어처구니 없게도 또다시 욕정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욕정을 참지 못한 이 둘은 이번에는 의식이 희미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피해자의 중요 부위와 가슴 등을 만지던 김군 B와 조군, 그리고 실컷 자신들의 성욕을 채우는 그들을 지켜보던 엄군은 의식을 잃은 제이양을 내팽개치고 귀가해 버립니다. 이들이 매서운 날씨 속에서 의식을 잃은 제이양을 위해 해준 것이라고는 비닐 한 장을 덮어준 것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체포 이후 뜻밖의 사실이 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뜻밖에도 김군 B는 그대로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추악한 악마는 집으로 가던 중 다시 욕정이 치밀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비닐 창고를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김군 B는 더 마음껏 제이양을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김군은 한 손으로는 주양의 가슴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이양의 입을 막고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 주양이 김군 B에 의해 살해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사인과 달라 김군 B는 살해 혐의에서는 벗어났다고 합니다. 김군 B가 확실히 살해를 한 것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주양의 사망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분명하고 어쩌면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거나 또는 살려달라는 제이양의 간절한 요구를 묵살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이양은 사망했고 진실은 오직 김군 B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군 B는 말씀드렸다시피 엽기적이게도 실신 상태 또는 그와 비슷한 상태의 제이양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마치자마자 제이양을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챙겨 입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제이양의 하의를 벗겨놓은 상태 그대로 놔두고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제이양은 28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사실 이들도 제이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군 A, 박군, 조군은 피해자를 그대로 놔둘 경우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불안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검거 자체는 제이양을 놔두고 먼저 귀가한 B양이 잃어버린 신발을 찾으러 갔다가 형사들의 눈에 띄면서 모조리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밝혀진 또 다른 사실이
성폭행을 저지른 이 학생들 중 3명은 이미 학교에서 절도 및 학교폭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소년 전과자 상태였다고 합니다. 실제 판에서는 이들 범인들끼리 서로 책임 전가를 하면서 치열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제2양을 성폭행한 김군비의 죄가 가장 큰 것이 아니냐는 게 중론이었다고 합니다. 김군비가 비닐 창고에서 제2양을 성폭행한 후 바지를 벗긴 채 그냥 놔둬서 주양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옷을 입었다고 사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들어 성폭행을 저지른 4명을 모두 구속시켜버립니다. 다만 이들이 받은 형량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마지막까지 주양을 성폭행한 가장 악질인 김군비는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박군, 조군은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김군 A는 장기 2년 단지 1년 6월. 거기에 성폭행을 하진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이들을 도운 나머지 2명은 구속은 되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한 14세의 여중생을 집단으로 짐승처럼 유린하고 사망까지 이르게 한 대가라니 너무 관대한 처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이 재판 당시 얼마나 파렴치하고 말의 양심조차 없는 쓰레기들이라는 것은 위의 진술만 봐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검거 직후에도 자신들의 범죄를 피해자 주양의 탓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억울하고 비참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나중에 이들의 심리를 분석해 본 결과 전부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 중 3명은 이미 다른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었다고 하니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 무조건 관용을 베푸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범죄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분명히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를 보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할 때가 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청소년에 대한 지금의 선처가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성, 성격은 그리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범죄를 일으켰던 중학생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가 궁금합니다.